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다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관련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책 제목은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입니다. 다음, 모든 현대인에게 몹시 힘든 일에 도전해보는 경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최근에 한 연구는 우울증, 불안, 비소속감 같은 정신적 증상들이 육체적인 나태함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다음, 사토시 가나자와 박사는 건물과 사람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 사는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해왔다. 런던 경제대학 소속 진화 심리학자인 그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진화해왔으며 현대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다룬다. 인간은 갈수록 도시 안에 자신을 우겨넣고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서명될 당시 도시 인구는 5%에 불과했다. 1867년까지도 수치는 2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약 100년 전부터 사람들은 도시 생활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미국인의 약 84%가 도시에 산다. 그리고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기괴한 현상이다. 최근의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도시에 살고 싶어하는 미국인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이 조사는 코로나 사태 전에 실시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 무렵 인간이 도시에 살기 시작했을 때조차 사람들은 도시를 좋아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열린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걸까? 우리의 생존 본능을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가 우리에게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가나자와 박사가 여러 해 동안 탐구해온 물음이다. 요즘 일부 정신건강 연구자들은 날로 확산하는 콘크리트 환경을 절망의 경관이라고 부른다. 산업혁명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약속하며 대규모 도시 유입을 부채질했다. 도시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그런데 더없이 흥미로운 사실은 돈이 도시와 농촌 간의 행복 격차를 메워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농촌에 사는 극빈자들이 도시에 부유한 거주자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보고들이 있다. 도시가 사람을 억누른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은 도처에 널려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해 불안에 시달릴 확률이 21%더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39%더 높다. 다음, 148.4, 150, 150에서 200, 125. 이 숫자들은 위에서부터 수렵채집 부족, 석기시대 집단,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마을, 고대 로마 군단의 평균적인 구성원 수를 보여준다. 던바의 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수치는 처음 발견한 영국의 인류학자 던바 로빈의 이름에서 명칭을 따왔다. 이 수치에 따르면 대략 150명 안팎이 이상적인 공동체인 것처럼 보인다. 즉, 한 사람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다. 인류 진화 과정에서 150명 정도의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사냥과 양육과 분배와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제공했다. 다음, 그런데 집단의 크기가 이 한계를 넘어서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관리하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처리하기에 뇌의 용량이 부족했다. 더 큰 사회는 복잡했고 정부와 법률을 만들어야 했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구성원을 지치게 만들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시간 동안 인간들의 뇌 회로에는 150명쯤 되는 집단 크기에 대한 선호가 자리 잡았을 것이고 이런 현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112.8, 180, 153.5, 169. 이 숫자들은 위에서부터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하는 아미시 공동체의 평균 구성원 수, 2차 세계대전 기간 군수 회사들의 평균 종업원 수, 일반적인 미국인의 개인적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의 수, 페이스북 사용자가 보유한 진짜 친구의 수, 페이스북 친구의 수는 더 많지만 정말 유의미한 진짜 친구 수를 말한다고 하네요. 그 진짜 친구의 수를 보여준다. 여기 언급된 아미시는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전화, 컴퓨터 등의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외부 세계와 격리된 생활을 하는 제세파 계통의 개신교 종파를 뜻한다고 합니다. 다음, 던바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인간 사회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150명 정도의 집단들을 품고 있다. 이것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합석할 수 있는 사람의 수다. 말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에서 이 숫자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했다. 신발, 바지, 점퍼 등에 쓰이는 고어텍스를 발명한 회사 고어앤드 어소시에이츠를 예로 들어보자. 이들은 시행착오 끝에 한 사무실 건물 안에 150명이 넘는 종업원을 수용했을 때 의사소통 등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결책은 150명 이하만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여러 군데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가 10억 달러짜리 브랜드로 성장하고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이런 사무실 재배치가 큰 몫을 했다. 흥미로운 일이다. 단지 사무실 크기를 변동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다음. 그런데 가나자와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는 덤바이수가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여전히 150명 단위 집단 크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농촌이나 작은 마을에서 보내는 삶은 인간이 과거 지나해온 환경을 더 많이 닮아있다. 인간이 수렵채집 사회에 살고 있었을 때 세계의 인구 밀도는 6평방마일당 약 1명꼴이었다. 똑같은 6평방마일 공간에 41만 7천명 정도가 발거리고 있는 맨해튼과 비교해보라. 따라서 가나자와는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인간의 뇌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불안감과 불편함은 주관적인 행복감의 하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나자와는 자신의 개념을 행복의 사바나 이론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은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해방감을 느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최근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서 미국 내 도시들의 행복지수 순위에서 뉴욕시가 꼴찌 318개 도시 중 318등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 모른다. 자, 다음. 스마트폰은 우리의 따분함을 앗아갈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시나리오 작가이자 풍자가인 마이클 저지의 표현에 따르자면 바보 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250만 년 동안 혹은 약 10만 세대 동안 인류는 디지털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왔다. 오늘날 인간은 하루에 평균 11시간 6분을 휴대전화, TV, 오디오, 컴퓨터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며 보낸다. 이 중 스마트폰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기로 알림을 통해 사람들의 주의를 적극적으로 빼앗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 이 점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2배의 시간을 TV 시청에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결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드순환은 위대하다. 스마트폰을 쓰던 시간을 넷플릭스 시리즈를 몰아보기나 노트북을 통한 인터넷 서핑으로 대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것은 말보로 레드를 끊고 레드맨을 씹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다음. 브라운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저드슨 브루어 박사는 수많은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개설칙을 연구하고 개발해온 학자다. 그가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는 주제는 점증하는 정신건강 이상과 화면 시청 시간근 사이의 상관관계다. 브루어 박사는 이런 정신적 문제가 100% 모바일 테크놀로지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90% 책임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니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이패드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모바일 테크와 앱 개발에 종사하면서도 정작 자녀들에게는 실리콘밸리 제품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이들이 부지기수다. 한 전직 페이스북 임원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쓰는 휴대폰 안에 악마가 살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은 실리콘밸리가 생산한 도구들이 사회적 구조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들은 포그 행동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된다. 어떤 행동이 일어나려면 3가지 요소가 동시에 합쳐져야 한다. 동기, 능력, 자극. 스탠포드의 심리학자 포그의 말이다. 스마트폰 앱들이 사람들의 주의력에 마치 코카인처럼 작동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공식을 활용한 결과다. 이 공식을 창안한 것은 스탠포드의 과학자들로 다소 완고법으로 작명된 행동 디자인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다. 이어서 팟캐스트 진행자는 지금까지 기록된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 달력에 등장하는 것은 12월 31일 23시 59분 33초경이라고 말했다. 인류 문명 전체 1만 2천년의 역사, 480세대를 지나온 사람들, 우리가 아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우주 달력에서 단 27초에 불과하다. 다음. 한 과학자가 계산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한 인간이 살아있을 확률은 10분의 1에 268만 5천이다. 이 과학자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 확률은 1조개의 면을 지닌 주사위를 200만 명이 동시에 던져서 전부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과 같다. 동시에 5,503억 5,327만 9,007이 나오는 식으로 말이다. 그만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라는 뜻이다. 이 수치는 현대 선진국에서 태어난 행운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1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30에서 40%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 1900년대 전 세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31세에 불과했다. 오늘날 세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2세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순위에서 디즈니랜드 다음 가는 곳으로 꼽힐 때가 많다는 사실뿐인 부탄이라는 나라는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씩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국가 교육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탄 사람들의 집단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 다음, 스탠퍼드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반복적으로 입증된 놀라운 연구 결과는 생존에 문제가 되는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제외하고 나면 전 세계 95%에 해당하며 생존과 기본 생계 유지가 유일한 과제다. 국민 총생산이나 1인당 소득, 기타 경제적 수치와 행복 수준 차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다. 부탄은 경제적으로 뒤처진 국가다. 한 달 동안 버는 돈은 평균 225달러에 불과하고 국제통화기금은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185개 국가 중 161위로 평가한다. 나라 전체의 도로 중 상당수가 아직 비포장 도로이며 팀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수도다. 2017년 기준 인터넷 보급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이 나라엔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도 없다. 부탄 국민의 약 70%가 시골에 살면서 평균 200명 정도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 철학자들은 이 결함 있는 상식을 자연에 대한 이상한 오류라고 부른다. 자연적인 것은 무조건 좋고 조화롭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가정하는 모든 믿음, 주장, 수사적 전략 따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이 개념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했다. 폭력에 의한 죽음, 추위로 인한 죽음,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 이것이 숲속을 우아하게 거니는 아름다운 야생동물들의 일반적인 최후다. 자연이 평화로운 곳이라며 떠들어대는 감상주의자들은 자연이 얼마나 무자비한 곳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위 생명체들에게 삶은 험난하고 혹독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삶은 저 감상주의자들이 자연상태라 부르는 조건 속에서 영이 된다. 다음, 네, 이상 제가 읽었던 모든 부분은 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한때 교보문고 입문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이상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